예, 절에 오게 되면 제일 많이 애우고 보고 듣는 그 경전이 반야신경입니다. 예, 반야라고 하는 말은 보통 지혜로 번역하는데, 사실상 지혜 그러면은 또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 특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기억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 보통 정념 수행할 때 바르게 기억한다든가 바르게 주시한다 할 때의 정념, 즉 팔종도에서 정념과 같은 개념인데, 그와 같이 지난 시간에 말했을 때 우리가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은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우주를 또는 개인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판단도 할 수 있고 나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판단의 결과가 연속적으로 계속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날 이걸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다음 날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린 원인과 오늘 내린 여러 가지 결정과 무엇들이 원인이 돼서 항상 다음날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발생한다고 하는 데서 보면은 무엇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변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재 내린 결정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날 봤을 때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인류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현재 예측 가능한 원인들을 100가지 파악할 수 있다면 내년에 1000가지, 또 다음 해에 10,000가지를 파악한다 할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 아주 작은 차이가 끼어들면은 다음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0,000가지 원인을 전부 종합을 해서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판단이 반드시 다음날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인연과 결과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형태로도 결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결정되어 있지 않고,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판단을 내릴 때에도 마음을 비우겠지만 다음날 그 판단의 결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다른 많은 예측하지 못한 요소들이 끼어들어서 다른 결과가 발생했구나라고 마음을 비워낸 겁니다. 이와 같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원인을 인정하되 다음날 다른 결과로 나타난 것 또한 수용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올바른 판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을 주시하되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을 유보하고 자세히 지켜보는 과정이 아주 우리한테 요구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요구되는 자기 자신의 흐름을 지켜보는 이와 같은 삶을 바른 기억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되 그 기억에 매이지 않고 또 기억하지 않되 무엇인가 왔을 때 기억하는 그런 마음의 활동을 바른 기억의 활동, 즉 정념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정념이 수행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있으면은 사실상 정념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을 때 변화의 요소가 하나나 둘 있으면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변화의 요소가 가장 당연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태어난 다음에 죽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는 다양한 루트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끝에 있어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세포가 우리 삶을 선택할 때 하나의 단세포로 생명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세포로 생명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단세포, 하나의 세포로서 존재할 때는 계속해서 무한 복제되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어떤 형태가 죽지 않는 것처럼 되지만은 다세포 생물인, 즉 사람과 같은 이런 생물들은 모든 세포들이 공통된 목적 지향을 가지고 함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감추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렇기에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마지막 갓의 선택을 죽음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만 보면은 우리는 이례적으로 죽고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해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몸은 몸, 마음은 마음으로 해서 마치 서로 분리되어 다른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이제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사건처럼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현재 드러나는 물질이 등가로서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물질과 마음 또한 그렇게 가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실제로는 현재를 사는 면이 굉장히 강하지만 다른 한편은 미래의 삶을 준비합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태어나서 인간이 80까지 살 수 있는 세포의 힘을 가지고 기르고 있는 한면 다른 면으로서는 그 세포가 죽어가면서 다음 삶을 준비하는 역량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편으로는 금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생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뜻 보면 동일한 삶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현재의 삶을 살아오면서 과거의 삶이 죽는 것처럼 보이고 현재의 삶을 죽이면서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중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몸을 죽게 되면 그간에 쌓아왔던 특이한 공능이 마치 다른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자기 우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영혼이라고 하는 특출한 형태만 몸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이미 우리하고 형태를 달리한 몸과 마음을 다 함께 어울려져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불교에서는 아리아식 또는 이숙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숙식이라고 하는 말은 삶이 매 순간 달리 익어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금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다음 삶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역할이 현재의 삶과 다음 삶과 계속 달리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했을 때 반야가 우리가 어떤 형태를 판단해서 다음 결과를 오지만 몸과 마음이 밖의 우주와 교환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우연적인 인연 여기서 이런 일들은 우리 마음으로는 거의 파악할 수가 없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숙식의 활동에 의해서만 그것이 감지되고 파악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 무슨 수행이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반야신경에서 말할 때 관자재보살이죠. 관이 자유자재한 분입니다. 세 번째는 자재를 관하는 분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지만 우선 자기 내적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 소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그냥 저절로 알려진 것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서 지금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알록달록한 많은 색들이 제 눈 속으로 들어오는데 제 눈에서 1차적으로 그걸 판단할 때는 전혀 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빛의 파장의 다름으로, 빛의 파장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자극의 다름으로,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화학 성분의 다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름이 감지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온 빛들이 제 뒤에 망막을 넘어서 시신경을 지난 다음에 뇌의 영역에서 이제 뭔가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영상만 가지고는 아직 빨간이다 파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서 그것을 빨강으로 읽어내고 파랑으로 읽어내는 어떤 기억들이 들어온 자극과 비교를 통해서 이것은 파랑이 아니다, 이것은 노랑이 아니다, 이것은 빨강이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그 색은 빨간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한 대로 단순한 그냥 보면은 단순한 빛의 파장의 길이의 다른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랑이라고 하는 길이하고 빨강이라고 하는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외부에서 주는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라든가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저쪽에서 오는 파장과 내가 반응해가는 이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는 파장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멀리에서 사이렌이 올리고 오는 차 소리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소리가 높이 들리고 멀어지면 소리가 약하게 들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하고 나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하면은 긴 파장도 점점 짧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파란색으로 변해되게 되고 나와 서로 빛을 내는 광원과 나와 이렇게 멀어져 가면은 파란색을 내는 파장도 마치 멀어져서 빨강색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파랑 치우침 또는 빨강 치우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정지된 상태에서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주 느린 운동이라든가 또는 아주 굉장히 강한 빠른 운동을 하게 될 때는 다른 색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빨강과 파랑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가 무엇을 결정하느냐면은 빨강을 결정하고 파랑을 결정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마치 빨강색에 의해서 내가 빨강을 감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파란색에 의해서 파랑을 감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심리 상태를 달리하는 순간 빨강과 파랑의 조건이 달라져서 색상이 달리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아주 너무나 천천히 움직인다든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감지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참선 수행을 했을 때 묘한 심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다른 인연 조건을 만들어 놓은 삶 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경험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비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파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빛을 살피면은 파장에 우리 눈안에 들어온 모든 파장이 이만큼 길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빛의 파장은 여기 잠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눈안으로 들어온 파장들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시광의 영역은 아주 작은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가시광의 영역이 무엇과 똑같으냐면은 마치 의식되어진 세계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식과 무의식 층위가 있는데 불교에서도 물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죠. 육식 또 그다음에 7식, 8식, 그다음에 또 아리아식 또는 업식 등의 이야기를 해서 무의식 층위를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데 요즘 말에 의하면은 마치 이 가시광선 전체의 파장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조건이 약 5%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이 의식층, 의식할 수 있는 층이라는 것은 전체에 의식되어진, 즉 외부 세계하고 관계하는 삶의 과정 중에서 의식으로 표출된 그런 인식은 5%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의식은
실제로는 의식되어진 삶이 아니라 의식되지 않는 삶이다 입니다. 의식되지 않는 삶에서 이루어진 그 어떤 인연의 흐름들이 무엇이 됐냐면은 이 앞서 말했을 때 다음 삶을, 즉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하고 똑같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깊은 자선 수행을 해서 깊은 그 집중과 특이한 의식 체험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무엇이 발현돼서 나오냐면은 이제 이 가시광선이 여기만을 보고 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옮겨진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진다든가 아니면 이 보는 영역이 넓어진다 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의 욕계적 사유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색계나 무색계나 불색계의 사유체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식으로 그걸 해석하면은 이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나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참선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형태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 앞서 말한 이것이 반야신경의 반야, 즉 지혜의 완성을 의미한답니다. 자, 세상의 소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앞서 말하는 밖에서 들어온 소리를 판단해서 들어온 자극을 바탕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현재의 사건을 재구성해서 무엇이다라고 인식하는 이것을 잘 봤을 때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살핌이 전제해야 된다. 만약 자기 살핌이 전제되지 않고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당신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나는 보다 더 많은 경험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은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끊임없이 나 잘났다는 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선도 열심히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이웃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만족이 형성돼가는 과정들은 그때 얻어진 경험들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파생된답니다. 그래서 참선하거나 기도를 하기도 가기 전에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야지,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다 라는 생각 또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앉아 있으면은 마치 실제 내용상에서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결과는 늘 바라지 않는 결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바른 판단인데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끊임없이 비워가는 데서만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도 더 못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을 스펙이라고 그러대요. 당신 스펙이 무엇입니까? 즉 당신의 존재를 어떤 가치 매김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토플이 몇 점입니까? 무슨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가치는 앞서 말한 대로 일생의 삶 가운데 의식할 수 있는 약 5% 의식 가운데서도 0.5%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자기 삶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잘 들어보면 세상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영어를 전혀 못한다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 사람에 비해서 전혀 문제된 사람이 아니고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보면은 이미 그 사람이 마치 초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얼굴이 흰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더 훌륭한 영어가 되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으로도 이 사람이 현재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류인 것처럼 사유되도록 훈련받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0.00001%에도 삶에서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정말 이 삶에서 뒤떨어진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아들, 딸을 볼 때 너는 영어를 잘해야만 산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학교를 가게 되면은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 사실, 물론 영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공부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엇을 하든 공부보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계속 남아간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태어난 과정 중에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끝없이 만들어 가는데, 청소년이 되면은 뇌세포 누런들이 일반인들보다 1.5배나 2.5배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5, 청소년기에 이제 그 많은 뇌세포들이 길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결정해 주는 기관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사이가 주는 교육,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주는 교육인데, 그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는 생명으로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인연 조건으로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만들면서 내 세포의 질을 전부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5세가 딱 넘어지면은 이제 모든 사람,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뇌 속에서는 야, 그것만이 진실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러왔을 때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돼서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모두 다 불만족을 향해서 열심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냐? 벌어도 평생 부족한 것이 돈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만 그러겠습니까? 배워도 평생 부족한 것이 배움이 되고, 해도 평생 부족한 것이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항상 열심히 살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훈련받는 기간이 바꿔 말하면 부정적인 면에서 교육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자기 판단을 내릴 때까지요.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에서 요구하는 소리나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꿰뚫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한테 설파된다 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평안한 마음과 안정된 삶과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과 나누는 마음과 신 마음과 빈 마음 그 자체가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 상태 속에다 계속 무엇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알게 되면 마치 더 많은 진리와 진실과 사건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사건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건 그대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건의 순서를 A, B, C, D로 쭉 만들어 놓고 기억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순서로 적으라라고 하면은, 그 일어났던 사건의 순서대로 적은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의 순서대로 적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기억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해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의지의 발동의 강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사건의 순서가 전혀 거꾸로 기억되기도 하고 중간에서부터 앞뒤로 가기도 하는 순서로 기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한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만 보더라도 있는 대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을 때 우리한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면은 이제 삶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발 어려서부터 학교도
또 그리고 군대 이후의 삶까지를 전부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느낀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요. 네가 그것을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내적으로 일어난 세상의 소리를 잘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고 봤지만 정말 그것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이웃과 아주 기쁨을 교류하는 삶으로 존재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지 않는 역할에 대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가라 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여러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이야기를 듣되 그것을 너무 기억에 남겨놓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겨진 기억들조차도 그게 실제로는 듣고 보는 데서 기억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식으로 기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억하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자식들을 대놓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또다시 교육이 시작되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자부터 계속해서 교육하면은 정말 피하고 싶은 제1차적인 사건인데 부모가 앉아서 딱 교육을 하기 전에 그 머릿속에 어떻게 됩니까? 제발 저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어갔는데 자식이 한 2-3살 됐습니다.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면 계속 안 들어요. 그래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안 듣고 저렇게 말 잘 안 들어가지고 이 얘가 성격이 태어나서부터 좀 나빠가지고 부모 말을 잘 안 듣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상해서 병원을 데려갑니다. 그러니 청각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부모가 절에 왔는데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어렸을 때 애를 뵀을 때 귓속으로 오는 소리들을 듣기 싫다는 생각을 자주 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자기 남편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애를 뵙는 상태인데,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은 앉아서 듣고 있는데 실제 듣지 않고 안쪽으로는 계속 뭐냐면은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를 뵈기 전부터, 애를 뵈고 나서도, 애를 낳고 나서도 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면 아내는 제발 저 소리 좀 안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 듣고 싶은 의지가 아내만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기까지 갑니다. 그러니 아기도 세상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꿰뚫어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못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이제 아주 제한된 영역의 삶으로 끌고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꿔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저것이 소중하고 귀한 소리다라고 자기가 느끼도록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귀하고 소중한 삶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이 김용택 시인의 아내가 김용택 시인께 보내는 편지에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결혼을 늦게 하게 됐는데, 결혼 과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심성이 이제 아주 그 사람을 뿐만 아니라 자연 사물까지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쭉 살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 편지에 이런 기제를 쓰고 있어요. 당신이 저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저는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편지 한 구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아내는 아주 그 자체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고 소중한 인연을 받는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아이고 저 소리 좀 듣기 싫었으면,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신이 판단한 것은 옳지 않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 몇 가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아무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기상청이 날씨가 틀려 있다고 뭐 슈퍼컴퓨터를 잘못 들였네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날씨 판단을 잘 못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정도 날씨의 변도 요인이 적으면 날씨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씨라고 하는 것이 약 조금만 틀어져도 갑자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발전되고 변화될지를 실제로 거의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를 다 틀어놓고 어느 한 곳에 날씨를 예측한다 해도 거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예측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2시간 뒤에 이미 내리고 있는 비를 그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아니라 일기후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은 날씨라고 하는 사건의 판단 변수는 거의 인간의 인지나 슈퍼컴퓨터의 제한 조건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바닷물에 1도 2도 차이가 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지만 물고기들은 0.2도의 차이만 나면은 그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다로 이동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0.2도 차이를 아주 완벽하게 감지해서 자기 삶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물고기적 어떤 그런 것을 본다 하면은 땅속에서 일어나는 온도의 변화의 감지가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0.1%라든가 또는 0.01%의 변화가 왔을 때는 물고기도 감지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전혀 삶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변화로 그것들이 우리 삶에 덮쳐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결정해서 갖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판단을 늘 비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이숙식이 가지고 있는 생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도 단 한 번도 계속해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 특히 다세포 생물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몸을 바꿉시다라고 서로 확인을 해서 세포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죽음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떤 세포가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포 하나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은데 그것이 그냥 죽음이 아니고 다음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자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속을 계속 들여다보면은 이제 내적에서 오라는 욕망의 변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욕망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커져간 것이 반야바라미를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예를 들면 모두 다 부자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100%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하면 혹시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갖는 순서로 부자를 한다 하면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부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자라기도 제일 많이 갖는 사람에 비해서는 돈이 1원이라도 부족하니까 이 세상엔 단 한 사람의 부자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서열적으로 부자를 만들어준다면 어떤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없고 또 서열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자 되기를 욕망한다 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면 내가 욕망을 적절히 자제하고 제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으면 절대 부자 될 수 없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부자가 아닌 것을 자각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당신 참 부자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셔서 기분 좋으면 바꿔 말해서 당신 좀 빈티나네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뿐 아니라 빈티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부자로 사는 가장 첩경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한하고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가치 척도, 즉 무엇이 삶이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결과로 나에게 돈을 얼마나 주는가라가 그 삶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삶을 결정했을 때 어떤 사람 하나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입니다. 묘하게도 자기가 하는 일이 돈도 많이 받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참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혹시 충족하고 만족된 삶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40, 50대쯤 돼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가 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정신이 퇴행하는 사람이 있냐면 정말 이제 7, 8살 어린 나이로 퇴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요즘은 7, 8살도 하도 그런 것을 경쟁을 많이 버텨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어이로 정신이 퇴행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면은 그런 분들을 치유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의식영양증이 7살이나 8살로 퇴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병원에서 치유를 하는데 아무 치유가 없죠. 몸으로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무슨 신경약을 쐬야 돼서 그 사람의 신경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에다가 모래라든가 장난 같은 걸 완전 갖다 놓고 그 40, 50대 어린이들이 7, 8살 어린이처럼 장난하면서 노는 것이 유일한 치료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삶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욕망을 향해서 내가 가면은 세상의 소리를 잘 관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해야 되는데 잘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앞서 이제 말했을 때 관자재를 합니다. 관이 자유자재한 보살이요. 자, 관이 자유자재하려면 이 상당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적으로 마음 어떤 것이 쭉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아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거기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들어오자마자 이 욕망이 어느 식으로 충족될 수 있고 또는 내가 쓸데없이 욕망하고 있는가를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데 가장 이장과 연결된 것이 혀의 입맛입니다. 그런데 혀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지금은 가지가지 양념과 아주 발달된 미각을 충족시키는 그런 맛을 만들어내 가지고 혀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몸이 요구하는 맛을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주는 또는 경험이 주는 맛을 통해서 맛을 먹고 있는데 만일 몸이 아프거나 다른 영역에 됐을 때면 가면 갈수록 이제 입맛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그 전날까지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날부터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요구하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든가 무엇이 먹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단순히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든가 무엇은 어머니가 해주는 어떤 밥이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에 보이지 않는 즉 의식되지 않는 영역측에서 그것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혀가 몸을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가공된 식품으로서는 나는 되지 않으니까 제발 자연식품 그리고 어렸을 때 거기에 특별한 이미지를 조작해서 만들지 않는 그런 맛의 식품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호가 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평시에 음식을 먹을 때, 자, 우리가 굉장한 이름난 집에 가서 아주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아주 그럴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먹은 이미지 음식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자기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 몸을 치유하는 능력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산비탈에 그냥 버려져 있는 풀 같은 어떤 것들이 내 입맛을 착 당겼을 때 먹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의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40, 50대 무언가 이 삶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삽니다. 송강사 뒤에 가면은 어떤 분이 옛날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이 산중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말이 이렇게 하더만요. 오장육부 가운데서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에 들어온 지가 한 2, 3년 됐는데 그건 팔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매일 산에 가면서 산에 있는 나물들이나 이런 것을 뜯어다가 된장에다가 밥을 말아서 그렇게 김치 같은 거 해서 밥을 먹는데 날마다 다니면서 운동하고 날마다 다니면서 혀가 요구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 생명을 이루어가는 세포층에서 요구하는 것이 혀의 맛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먹고 있으니까 이제 세포들이 당신이 드디어 내 말을 듣군요 라고 해서 같이 살아난다. 한 2, 3년 지나니까 상승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이제 거기에서 잘해가지고 만일 성공했다고 밖에 나가서 또 옛날처럼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반야의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 관이 자유자재하면 될수록 뭐냐면 더 깊숙한 층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생명의 소리들이 자기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들으냐? 바로 산속에 숨어있는 풀들이 나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뭡니까? 자재를 관하는 쪽으로 갑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관하는데 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밖의 모든 인연들과 어울려서 내 의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많은 인연 조건들에 의해서 나를 존재자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수행이 깊어지고 마음 내용을 깨뜨려 봐서 세상의 소리를 잘 관하고 그 다음에 그 관이 자유자재로 되면 될수록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연의 축에서 정말 겸손한 나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겸손해진 층위에 넓이만큼 세상의 존재적 실성을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재를 관한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길러내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특히 그와 같은 상태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노트에 메모하면은 그런갑다 또는 제 말씀에 긍정하지 않으면 아닌갑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제 말에 긍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몸과 마음 깊숙한 층에서 변화가 올라오고 하면은 이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의 습관력을 거슬러 가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앞서 말하는 정념의 수행이 됩니다. 자,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다진 다음에 학습된 내용들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말 그런가라고 여기저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창의적 사고가 나려면 어떤 분야에서 창의적 사고가 나려면 아주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거의 모르는 책, 아는 책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말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죠. 우리가 재미로 읽거나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읽는 재미있는 책은 다 아는 책이고 읽으면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이 책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했을 때 무언가 사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책을 읽으면 정말 첫 페이지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만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래도 읽어보는 거죠. 그러다 도저히 읽지 못하겠으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과정에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하면은 전혀 이 개념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줄거리도 축적되지 않고 개념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는 다시 첫 페이지로 가서 읽고 하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더라도 일단 끝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계속 그걸 되풀이해서 읽다 보면은 이제 한 권이 10권쯤 됩니다. 한 권 읽는 것이 10권 읽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분야에서 어떤 책을 읽는데 이것도 이제 전혀 잘 모르는 책입니다. 이와 같은 책을 한 1000권쯤 읽게 되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1000권쯤 읽은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불교는 이 정보를 종자라고 그러는데 종자 자체들이 혼용돼 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서 가장 어떤 의식이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을 잘 쳐서 나타나는 생각이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을 아무리 맞았다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요구하는 답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유체계에서는 비판적 사유체계를 종합할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계속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자기 사유 자체를 비판적으로 혼용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힘들이 축적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해서 창의력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이미 혼용된 정보들의 새로운 채널들이 창의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자주 듣고 아는 것을 자주 가고 아는 것을 자주 보는 것은 너무 익숙하니까 삶이 굉장히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신 무엇이 사라지냐면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편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기심이 사라지고 호기심이 사라진 자리는 다시 무엇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채널 자리를 계속 비우는 자리다 말이에요. 즉 모르는 영역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채우고 또다시 다른 정보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비워내고 이렇게 채우고 비워내고 채우고 비워내는 이 역할을 계속 끊임없이 하다가 한 1000권쯤 책을 탁 읽으면은 이제 그 분야에서 어떤 얘기가 탁 들어오면은 미래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읽혀진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앞서 말할 때요 너무나 다양한 우연적 요소들에서 변화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에 대해서 결정론을 세워서는 안 된다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을 새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 보는 게 아니고 학습과 그리고 학습된 내용을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정보 채널을 다시 코드를 다시 연결시키고 그 연결된 코드를 걸음걸음마다 담아냈을 때 이제 반야의 판단과 그리고 집중된 삶으로서 욕망의 방향성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업을 바꿔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삶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욕망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고 만일 욕망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것은 거의 병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를 트는데 어떤 걸 트냐면 욕망으로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특징이 아니라 채우는 것을 비우는 것에서 다시 채워지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그런 욕망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학습되고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마음 자리에 잡는 것을 일상의 삶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이 자유자되고 자제를 관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 학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답안지를 작성해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그런 것인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타임이 선정한 표지 인물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간이나 또 공간이라고 하는 절대 공간이라고 해서 시간 자체가 변형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뉴욕에 있어서 1시간이나 한국에 있어서 1시간이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사건으로 우주를 달려가는 로켓 속에서 1시간이나 또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나 빠른 로켓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밖에 사람의 시간이나 다 똑같이 1시간이라고 하는 길이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묘하게도 시간을 그렇게 설정하면은 우리 실험상에서 아주 이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시간은 절대적으로 1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한 결과들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 수식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보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걸 쭉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시간이 변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변한다는 생각을 싹 받아들이는 순간 갑자기 수식들의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아주 가벼운 상태로 수식을 만들어내면서 우아한 수식을 만들어내게 된답니다. 이게 그전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1시간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아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태나 우주적 조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건이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수만 년 동안에 한 번 딱 일어난답니다. 자, 그분이 처음 딱 그 생각을 했을 때도 물론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무슨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변하고 있구나. 물론 우리 속에 있어서 시간의 변화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서 걸어가는 시간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시간하고는 0.000이 한 열 몇 개 붙여서 1%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어쨌거나 그래도 시간은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즉 제가 움직이고 있는 1시간과 앉아있는 1시간은 아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떤 기계로도 재볼 수는 없지만 두 사건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축적되어 오는 그건 아인슈타인의 한 사람의 관점의 변화가 아니고 그 관점을 변화하기는 인류의 지적 조건이 뭉쳐서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는 1시간의 절대적 시간 양으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쭉 아인슈타인의 사람을 통해서 시간이란 변화가 온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인가를 잘 하는데 인류의 지적을 계속 받아들인 것과 똑같이 앞서 말한 어떤 분의 말처럼 천권의 책과 천권의 이야기와 천권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돼 가면은 그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꿈틀꿈틀 하다가 어느 순간 푹 터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마음을 축 내려놓고 쉬고 자기 마음과 몸을 잘 관찰, 즉 우리 흔히 말하는 참선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은 현생 인류가 만들어놓은 지적 유산만 듣는 게 아니고 현생 인류라고 하는 즉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 태어난 기를 약 5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포를 이루고 있는 현생 인류의 5만 년 전 정보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나타난 생명의 역사, 즉 35억 년이나 45억 년 전에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들이 보내진 정보의 채널을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서 읽는다 이겁니다. 자, 그걸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고 있으면 이제 도서관에서 정보가 나오듯이 우리 몸속에서 정보가 계속 나오는 것을 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변하면 세상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선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보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많은 정보들을 꺼내서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익히고 그리고 지금 보는 눈도 존중하고 달리 보는 눈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 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당신이 저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서 저는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각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적 자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실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존귀함을 보는 하나의 마음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